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군중으로 변한 군대. 대구의 육군 정보학교 교장으로 내정된 박정희 참모장을 보내는 부하들의 환송연이 끝난 뒤 정훈부장 이용상 대위가 말했다. 참모장님, 정보학교 교장으로 가신다니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연 이용상은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보성 전문학교에 다니던 이용상은 일본 군대에 강제 징집돼 중국 전선에서 근무하다가 탈출, 중국군 193사단에서 근무했다. 일본이 항복한 뒤 일본군 82여단을 무장 해제시킬 때 일본군의 통역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주를 발견해 중국군으로 옮겨줬다. 9달 동안 중국군 부대에 함께 있으면서 정이 들었던 두 사람은 1946년 5월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김영주는 이용상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다가 평양으로 떠났는데 헤어질 때 하던 말이 오래 남았다. 내래 일본군에서 통역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형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가 아니라 맞아 죽을 겁니다. 이런 사정을 박정희에게 설명한 뒤 이용상 대위는 정보학교에 가시면 혹시 김영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박정희 대령은 입을 뗐다. 여보 이대위, 그 친구가 일본 통역을 했긴 올서니 흠될 게 뭐요. 그런 동생을 김일성이가 때려 죽인다니 말이나 돼요. 나는 김영주가 조국을 배반했다고는 보지 않소. 그 친구가 일본군 통역을 한 데는 아까 이대위가 말한 대로 딱 한 사정이 있지 않았소. 내가 만주군에 간 것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요. 아무튼 잘 알았으니 그 친구 소식이 있는 대로 알리지요. 걱정 마시오. 박정희 대령은 대구로 가는 길에 후방에 있던 김재춘 병참부장의 부대를 찾아갔다. 김재춘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보신을 시켜주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박정희가 대구 삼덕동의 셋집에 도착한 것은 1951년 5월 10일. 쇠약해진 박정희는 보름간 집에서 정양했다. 유경수는 인삼을 다려 남편을 먹였다. 박정희의 이 귀가는 위기일발의 탈출로 밝혀진다. 5월 16일 저녁 동부전선에 집중된 중공군의 대공세로 박정희가 키워온 구사단은 괴멸되고 수많은 전사, 부상, 실종자가 발생했다. 체력이 떨어진 박정희가 전선에 있었더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후퇴 과정에서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재춘은 말한다. 박정희는 자신이 삼파역을 맡았던 구사단의 붕괴를 안타깝게 생각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 현리 참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고개 하나 때문에 2개 사단이 붕괴된 이 현리 대패는 6.25 전사를 통틀어 가장 쟁점이 많고 교훈도 많은 전투로 기록됐다. 1951년 5월 16일 저녁, 중공군은 동부전선에서 또다시 대공세를 펴면서 인제, 현리, 오대산, 설악산 일대에 배치돼 있던 국군 3군단과 미 10군단 예하 국군 5, 7사단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이 4개 사단이 아무래도 미군보다 취약했기 때문이다. 16일 밤 10시쯤 구사단의 이용문 부사단장이 유재흥 3군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왼쪽에 인접한 7사단이 밀리고 있어 오마치 고개가 차단될 것 같습니다. 사단의 중잔비를 미리 빼겠습니다. 유 군단장은 야포는 빼지 말고 계속 사격 지원을 하라고 명령했다. 낙동강 방어전 때 영천회전에서 대승을 거뒀던 유재흥 장군은 이때 오마치 고개에 병력을 투입해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현리 대패는 오마치 고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때 전방 산악지대에 배치된 3군단의 2개 사단, 즉 3구사단에 대한 유일한 보급로가 이 오마치 고개를 지나고 있었다. 이 고개를 적이 차단하면 2만 병력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유재흥 군단장은 구사단 29연대에 1개 예비대대를 이 고개에 배치했다. 그런데 미군 측은 앞서 전투지경선을 조정하면서 이 오마치 고개를 3군단이 아닌 10군단의 7사단 관할로 변경시켜버렸다. 유 군단장이 항의해도 알몬드 10군단장은 막무가내였다. 알몬드 군단장은 한술 더 떠
오마치를 확보하고 있던 구사단 병력에 철수를 요구했다. 유재흥은 무슨 소린가? 우리 군단의 생명선을 우리가 지키는데 하고 버텼다. 알몬드는 자신의 전투 관할 지역에 다른 부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서 상급인 8군 사령부에 항의, 구사단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무인지경이 된 이 요충지를 중공군이 기습 장악해버린 것이다. 중국 측 공관사에 따르면 항미 원조지원군 20군 64단은 신속하게 적의 중심을 향해서 진격해 5월 17일 새벽 3시에 오마치 일대를 점령, 국군 3, 구사단의 철수로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중공군은 지도상으로는 23km이지만 실제 거리는 30km를 넘는 험준한 상중을 8시간 만에 신속한 야간 행군으로 돌파해 오마치 고개를 점령한 것이다. 이 경이적 행군 속도가 유재흥 군단장의 계산을 흔들어버렸다. 유 장군은 지형과 거리를 감안하여 적이 오마치에 도착할 시간을 17일 오후로 보고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면에서 밀어닥치는 중공군을 받아내기도 힘든데 유일한 철수로까지 차단되어 사실상 포위되어버린 3, 구사단은 혼란 상태에 들어갔다. 유 군단장은 17일 오후 경비행기를 타고 현리에 내려 3사단장 김종우, 9사단장 최석을 불렀다. 구사단장은 병력을 수습하여 오마치 고개를 점령, 철수로를 확보하고 3사단장은 현리 전방을 지켜 9사단의 후방 공격을 엄호하라고 명령한 뒤 군단 사령부가 있는 하진부리로 돌아왔다. 나중에 그는 내가 현리에 남아 오마치 탈환 작전을 직접 지휘했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이날 오후 5시 유 군단장은 양 사단장이 요청한 보급품을 현리에 공중 투하했다. 이날 밤 늦게 6본에서 군단장에게 3군단을 창촌, 5대 산선으로 후퇴시켜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3. 구사단 사령부에 연락을 취하니 통신이 되질 않았다. 군단 사령부의 전 참모들을 전방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18일 아침 아군은 오마치 공격을 해보지도 않고 분산, 지금 방대산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재흥은 아연실색했다. 3. 구사단을 왜 붕괴했는가? 5월 17일 새벽에 양사단의 유일한 퇴로가 지나는 오마치 고개가 중공군에게 우회 점령되자 이계사단 약 2만 병력과 수백 대의 차량이 전방 방어선을 포기, 현리, 용포리 부근으로 집결했다. 밀려든 병력과 차량으로 폭 5m도 안 되는 좁은 길이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이날 오후 최석 구사단장은 30년대로 하여금 오마치 고개를 점령 활로를 뚫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30년대는 그 일주일 전에 중공군으로부터 매봉산, 한석산을 탈환한 전투력이 강한 부대였다. 국방부의 한국전쟁사는 17일 밤 적이 사격하는 포탄이 용포리, 현리 간의 도로에 낙하하기 시작하자 혼란이 일어나 어떤 영문인지 30년대의 1대대, 2대대는 오마치 고개를 공격하지 않고 방대산으로 철수했다. 다리골과 구만 동선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3대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도 상부의 지시가 없어 연대 본부에 사람을 보냈더니 철수하고 없었다 라고 적고 있다. 3대대 이하 10 중대원들은 철수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개인호를 파고서 모두 잠들었다가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30년대장 손희선은 이 기록을 반박한다. 저는 오마치 돌파 명령을 사단장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마치 고개 북쪽 고지에 배치돼 군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명령받았을 뿐입니다. 최석 사단장이 과연 30년대장에게 오마치 고개 돌파 명령을 확실하게 내렸는지는 애매하다. 그는 생전 증언에서 유재흥 군단장으로부터 돌파 명령을 받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을 정도다. 구사단 30년대를 엄호해 오마치를 돌파하기로 되어 있던 3사단 18년대는 30년대의 공격을 기다렸으나 공격 개시 시각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수색 중대를 30년대 쪽으로 보냈다. 30년대를 포함한 구사단이 방대산 쪽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최석 사단장을 수행하고 있었던 김재춘 군수참모는 주변에서 소총 소리가 들리니까 사단장은 지휘를 포기하고 방대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최석 준장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증언했다. 독전해야 할 사단장이 무질서한 후퇴를 선도한 셈이다. 구사단 28연대 부연대장이던 염정태 중령은 이렇게 말했다. 유일한 후퇴로가 막혀버려 아군이 중공군의 포위망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리, 용포리에 모여있던 장병들 사이에는 공포감이 확산됐습니다. 밤이 오고 오마치 돌파에 실패하자 순식간에 집단적인 공황 상태가 빚어졌어요. 아직은 중공군이 현리 쪽으로 집중 사격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장병들은 뿔뿔이 방대산으로 기어올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져버린 것은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천회전의 영웅 유재흥 당시 3군 단장은 17일 오후 현리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작전 명령을 내린 뒤 군단 사령부로 돌아갔다. 포위망 속의 장병들은 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야, 군단장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군중 심리도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한 요인이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이계사단은 싸워보지도 않고 방대산을 타고 후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지휘체계는 마비됐으며 조직이 와해돼 버렸다. 군대가 군중으로 변해버렸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초인, 불리해지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국군의 특성은 주변의 힘의 관계에 너무나 민감한 기회주의적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명예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강제적 규율에 의해서만 봉합되어 있는 군대는 위기를 맞으면 눈 녹듯 해체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결정적인 책임은 도망에 앞장선 지휘관들의 무능이었다. 최석 사단장의 부임 이후 벌어진 박정희 참모장과 사단장 사이의 갈등, 참모들과 사단장 사이의 불화 등은 이런 위기 때 지휘부의 단합을 저해했을 것이다. 군대가 붕괴해버리면 사단장이나 이등병이나 개인으로 돌아가 자신의 체력만 믿고 제 살 길을 찾아간다. 명령 개통도 통신도 마비된다. 장교들은 붙잡힐 때를 대비해 계급장을 떼버린다. 옥수수를 먹고 있는 사병에게 허기진 장교가 좀 달라고 해도 거절당한다. 군악병은 나팔이 무겁다고 버리고 갔다. 심지어 시계도 무겁게 느껴져 풀어 던져버렸다. 중화기도 버렸다. 높이 1000m가 넘는 산과 계곡,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사흘간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매복, 요격, 추적을 받은 양사단 약 2만 명 중 6,000명 이상이 전사, 아사, 부상, 실종됐다. 구사단 병참 참모 김재춘 중령은 몸이 크게 쇠약해져 있던 박정희 참모장이 부대에 남아있었더라면 후퇴 과정에서 탈진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때 박정희 참모장 숙소에서는 젖먹이가 딸린 아주머니가 가정부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후퇴하는데 깊은 계곡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적의 총격이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건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 앞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빈 포대기만 있어요. 아주머니,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떠내려간 아기를 찾는다고 야단합디다만 이미 늦었죠. 돌아온 사자 조창호 소위는 당시 구사단 30년대 1대대에 배속된 포병 관측장교였다. 한석산에 있다가 철수명령을 받고 유선 가설병과 함께 전화선을 거두면서 포대 본부로 돌아오니 모두 철수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 뒤 3일간 산중을 헤매면서 남쪽으로 향했다. 남행길에 국군과 미군들을 덜어 만났으나 뭉쳐서 걸으면 들키기 쉽다고 해서 개인 행동을 했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민가에 들어갔다가 그 집에 와있던 중공군에게 붙잡혔다. 5월 18일 미군은 국군이 현리에 버리고 간 수백 대의 차량과 대포들을 폭격해 불태워버렸다. 구사단이 철수 48시간 뒤 직선거리 약 50km 후방 속사리에서 재집결했을 때 병력은 약 1,300명에 불과했다. 구사단의 최종적인 피해는 총 병력의 약 35%, 총 화기의 약 80%였다. 중공군은 5일간의 공격으로 인제에서 하진부리까지 약 100km를 돌파했으나 보급선이 길어지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5월 23일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 실지를 회복했다. 화가 난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국군 3군단을 해체해 구사단을 미 3사단에, 3사단을 국군 1군단에 배속시켰다.